1845년 미국 여름 27살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버드 졸업장은 있지만 변변한 직업은 없었습니다. 가족의 연필 공장 일을 도우며 근근히 살아가던 청년. 세상은 그를 루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서 10평도 안 되는 작은 오두막을 짓고 2년 2개월 동안 지냈죠.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숲에서 그는 책을 썼고 그 책은 15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인들의 책장에 꽂혀 있습니다. 헨리 데이빗 소로우. 그는 왜 숲으로 갔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고독한 실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1817년 매사추세츠 콘코드. 헨리는 가난한 집안의 셋째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에 계속 실패했고 가족은 빚에 쪼들렸습니다. 하버드에 장학금으로 입학했지만 헨리는 대학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졸업 후 변호사나 목사가 되는 꿈을 꾸었지만 헨리는 그런 길이 싫었습니다. 그는 시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1840년대 미국에서 시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졸업 후 헨리는 교사가 되려 했습니다. 첫 직장은 동네 학교. 하지만 아이들에게 체벌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단 며칠 만에 해고당했습니다. 형 존과 함께 사립학교를 열었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멘토였던 랠프 월도 에머슨이 뉴욕에 연주를 만들어줬지만 그곳에서의 가정교사 일도 실패했습니다. 헨리는 다시 콘코드로 돌아왔습니다. 20대 중반 명문대 졸업장은 있지만 변변한 직업은 없는 청년. 부모님 집 작은 다락방에서 살며 가족의 연필 공장 일을 돕는 신세. 결혼도 안 했고 연애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이상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헨리? 그 애는 좀 이상해. 맨날 숲만 돌아다니잖아. 하버드까지 나와서 뭐 하는 거야? 30살 다 되도록 제대로 된 일도 없고. 그리고 1842년 1월 헨리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형인 존이 면도칼을 갈다가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작은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에서 파상풍이 시작됐습니다. 1842년에는 파상풍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형은 10일 동안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몸이 경직되고 경련이 일어나고 신경이 타들어가는 고통. 헨리는 형의 침대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월 11일 밤 헨리의 팔 안에서 형은 숨을 거뒀습니다. 그날 이후 헨리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4주 동안 말도 하지 않고 글도 쓰지 않았습니다. 평생 매일 일기를 쓰던 사람이 5주 동안 단 한 줄도 쓰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형이 죽은 지 며칠 후 헨리도 파상풍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턱이 굳고 몸이 경련했습니다. 의사들은 이것을 전환장애라고 불렀습니다. 심리적 충격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 형을 너무 사랑했기에 그의 몸까지 형의 고통을 기억하려 했던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헨리가 PTSD와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다고 분석합니다. 형은 헨리에게 단순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학교를 운영했고 함께 강을 여행했고 함께 꿈을 꾸었습니다. 헨리가 세상에서 가장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헨리는 음악 상자를 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항상 그를 기쁘게 해주던 음악이 이제는 공허하고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끝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가장 좋은 부분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다. 이것이 27세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모습이었습니다. 실업자, 우울증 환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상한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속에 빠진 청년. 그런 그가 숲으로 들어간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다시 느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니, 살아있는지조차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1845년 3월 27세의 헨리는 도끼를 들었습니다. 에머슨이 소유한 월든 호수 근처 숲속 땅. 그곳에서 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작은 집.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의자 3개. 건축 비용은 총 $28 12센트.
당시 케임브리지에서 1년치 방세보다 싼 금액이었습니다. 그는 의자가 3개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고독을 위해, 둘은 우정을 위해, 셋은 사교를 위해.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헨리는 작은 오두막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독립을 선언하고 싶었습니다. 돈으로부터의 독립, 사회의 기대로부터의 독립, 남들의 시선으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그는 썼습니다. 나는 의도적으로 살기 위해 숲으로 갔다. 삶의 본질적인 사실들만을 마주하기 위해. 그리고 삶이 가르쳐 줄 것을 배울 수 있는지 보기 위해. 그래서 죽을 때 내가 살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기 위해서. 당신은 지금 살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월요일을 견디고 금요일을 기다리고 주말에 쉬고 다시 월요일이 오는 그런 반복 속에서 인생이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헨리가 월든으로 간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말로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월든에서의 첫 겨울. 헨리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호수로 가서 얼음을 깨고 물을 떠왔습니다. 콩을 심고 감자를 캤습니다. 저녁에는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심심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점 더 행복해졌습니다. 왜일까요? 콩코드에서 살 때 그의 하루는 복잡했습니다. 연필 공장 일을 도와야 하고, 글을 팔기 위해 편집자들에게 편지를 써야 하고, 어머니의 심부름을 해야 하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써야 했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그는 늘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글을 쓰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고, 자연을 관찰하고 싶었지만 여유가 없었습니다. 월든에서는 달랐습니다. 할 일은 적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새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호수의 물결을 하염없이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글을 쓸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디테일에 의해 낭비된다. 단순하게 하라. 이 문장을 읽은 에머스는 웃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한 번이면 충분했을 텐데. 하지만 헨리는 3번 말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단순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스마트폰에는 몇 개의 앱이 깔려 있나요? 그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몇 개나 되나요? 당신의 옷장에는 옷이 몇 벌 있나요? 그 중에서 정말 입는 옷은 몇 벌인가요? 당신의 하루에는 할 일이 몇 개나 있나요?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몇 개인가요? 헨리가 발견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에 신경 쓰기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용한 절망의 삶을 살아간다. 조용한 절망.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끼는 것. 이게 내가 원한 삶인가 하는 의문. 하지만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그래서 그냥 참고 살아가는 것. 당신도 조용한 절망의 삶을 살고 있나요? 1846년 7월 어느 여름 저녁. 헨리는 월든 오두막에서 마을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구두 수선을 맡기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동네 보안관 샘 스테이플스가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헨리, 인도세 좀 내야 하지 않겠나? 벌써 6년째 안 냈잖아. 헨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안 낼 거예요. 스테이플스는 헨리를 좋아했기에 난처해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법이었습니다. 그럼 미안하지만 감옥에 가야 해. 헨리는 감옥으로 갔습니다. 왜 그는 세금을 내지 않았을까요? 1840년대 미국은 2가지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노예제, 다른 하나는 멕시코와의 전쟁. 헨리는 이 2가지 모두를 부도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금은 이런 부도덕한 정부를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세금을 낸다면 나는 노예제에 동의하는 것이다. 나는 부도덕한 전쟁의 공범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6년 동안 조용히 세금을 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감옥에서의 하룻밤은 이상한 경험이었습니다. 헨리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감옥에서 창문을 통해 콩코드를 바라보니
마치 중세시대의 낯선 나라 같았다.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유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양심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로워 보였지만 실제로는 사회의 압력에 갇혀 있었습니다. 부도덕한 정부에 세금을 내면서도 어쩔 수 없지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음 날 아침 누군가가 세금을 대신 내주었습니다. 헨리는 풀려났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나를 왜 내보내는 거죠? 내가 세금을 낸 게 아니에요. 스테이플스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헨리는 악마처럼 화가 나 있었어요. 그날 오후 헨리는 구두를 찾으러 갔고 친구들과 블루베리를 따러 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생각이 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그는 에세이 한 편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시민 불복종. 그 에세이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법에 대한 존경보다 옳은 것에 대한 존경을 키워야 한다. 만약 법이 부정의를 요구한다면 나는 법을 어기겠다. 만약 모든 의로운 사람이 감옥에 간다면 정부는 노예제를 포기하거나 전쟁을 멈출 것이다. 이 에세이는 세상을 바꿨습니다. 50년 후 인도에서 한 젊은 변호사가 이 글을 읽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하트마 간디. 그는 소로우의 시민 불복종을 실천했고 영국으로부터 인도를 독립시켰습니다. 100년 후 미국에서 한 목사가 이 글을 읽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틴 루터 킹. 그는 소로우의 비폭력 저항을 실천했고 미국의 인종차별을 바꿨습니다. 콩코드 감옥에서의 하룻밤,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었습니다. 1847년 9월 6일 헨리는 월든 오두막을 떠났습니다. 2년 2개월 2일 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떠나는 거야? 실험이 실패한 건가? 헨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에게는 살아야 할 인생이 여러 개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중 하나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없다. 헨리는 월든에서 그가 찾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진짜로 살아있다는 것, 단순하게 살 수 있다는 것,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이제 그는 다른 것을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월드는 도피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실험실이었고 실험은 성공했습니다. 월든을 떠난 후 헨리는 다시 콩코드에서 살았습니다. 측량 일을 하고 연필 공장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글을 썼습니다. 1854년 월든이 출판되었습니다. 판매량은 형편없었습니다. 2,000부를 찍었는데 몇 년이 지나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헨리는 농담했습니다. 나는 거의 1,000권의 책을 가지고 있다. 900권은 내가 쓴 책이다. 그는 실패한 작가였습니다. 1862년 5월 6일 헨리는 결핵으로 죽어갔습니다. 44세, 평생 결혼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었습니다. 책은 팔리지 않았고 재산도 없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무스와 인디언이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는 자연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에 온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에머슨이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인생이야. 하버드까지 나와서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네. 하지만 50년 후 월드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시민 불복종은 혁명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 수백만 명이 그의 책을 읽습니다. 헨리 데이빗 소로우가 평생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의도적으로 살아라. 의도적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대로 사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믿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바쁘게 사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에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소로우의 철학을 3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단순하게 살아라. 복잡한 삶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너무 많은 것을 원하고 너무 많은 것에 신경 쓰고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게 됩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둘째, 자연과 함께 살아라. 소로우에게 자연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자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나뭇잎이 떨어집니다. 자연은 항상 정직합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행복한 척, 성공한 척, 바쁜 척 합니다. 하지만 자연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무는 당신이 CEO인지 실업자인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호수는 당신의 연봉이 얼마인지 묻지 않습니다. 셋째, 양심대로 살아라. 소로우는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양심이 법보다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어쩔 수 없어. 나 혼자 뭘 할 수 있겠어? 세상이 원래 그래. 하지만 소로우는 말합니다. 나 혼자라도 할 수 있다. 아니, 나 혼자라도 해야 한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소로우의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소로우의 시대보다 훨씬 더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24시간 우리의 주의를 빼앗아가고 SNS는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게 만들고 회사는 더 많이, 더 빨리, 더 열심히 일하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는 바쁩니다. 하지만 행복한가요? 소로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의도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소로우가 월든을 떠날 때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숲에 들어간 것과 같은 이유로 숲을 떠났다. 아마도 내게는 살아야 할 인생이 더 많았고 그곳에서 더 이상 시간을 보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월드는 도피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배움의 장소였습니다. 소로우는 그곳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삶인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을 실천하기 위해 다시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월든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숲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의도적으로 살고 있는가? 당신의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일에 얼마나 시간을 쓰고 있나요? 당신의 돈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필요한 것을 사는 데 쓰고 있나요? 아니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쓰고 있나요? 당신의 양심을 생각해 보세요.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한 것이 있나요? 소로우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울증을 겪었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고 경제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선택한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그는 자신이 정말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은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나는 정말로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소로우는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질문을 던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가 자신의 삶으로 찾아야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질문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나는 의도적으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좋은 신호입니다. 변화는 불편함에서 시작되니까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단순하게 하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